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명식입니다. S&P 500은 며칠을 걸쳐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0.9% 정도 어제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0.6%, 그리고 다우존스는 1.16%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장이 반등을 하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애플은 1.7% 정도 하락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였는데요. 애플의 이러한 흐름은 애플의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대략적으로 6개월간에 걸쳐서 형성된 트렌드가 이렇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돌아주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흐름은 하락 트렌드로 잡히면서 앞으로 꾸준히 나스닥과 S&P 500을 대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하락을 하는 애플은 이렇게 여전히 고작 5.74%밖에 되지 않은 성장률 대비해서 고평가이고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애플을 거래할 이유는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대세 상승장에 와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정도야 무마시켜주고 다시 올라가면서 펀더멘털이라던가 밸류에이션에 관계없이 그냥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스토리는 항상 주식의 흐름에 따라 짜여집니다. 펀더멘털이 안 좋아도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스토리는 그에 맞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애플의 이러한 하락과 함께 주식시장이 굼뜬 모습을 보이자 어느새 점점 대세 상승이라는 이야기는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연속적으로 맞출 수는 없기에 저희 경우는 매일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펀더멘털이 과거에 비해서 딱히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매일 그랬던 것처럼 매크로의 펀더멘털을 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국채시장은 인플레이션을 대상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전히 30년 국채금리는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주식시장보다는 더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방향성만큼은 채권 쪽에서 매크로 데이터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금리 인상은 쉽게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꾸준히 제 뷰를 바꾸지 않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제 뷰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펀더멘털이 바뀌면은 그때 제 뷰를 바꾸고자 하는데요. 6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6.15%를 갱신했고 구드스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1.3%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년을 시작으로 해서 평균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2.75%였고요. 평균 구드스 인플레이션은 0%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코어 인플레이션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사그라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오로지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가 떨어져서 헤드라인 CPI가 3.0%까지 하락한 것이지 정작 이렇게 코어 CPI는 여전히 강하고요. 그 외 일자리 지표들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여전히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대세 상승장 치고는 펀더멘털이 정말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0년 국채금리가 4%대로 많이 올랐다곤 하나 인플레이션에 비하면은 아직도 올라가야 할 폭은 한참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0년 국채금리와 여기 코어 CPI 간의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강 영역에 있는 상태로 1970년대에 버금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영역이 여기 1970년대보다 더 길게 잡힌 이유는 SVB 뱅크런이 터지면서 2022년 10월까지만 해도 잘 올라가고 있었던 30년 국채금리가 폭락하면서 마이너스의 영역이 이렇게 연장된 탓입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랠리는 함께 연장이 되었고 시장은 이것을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은 결코 건전한 펀더멘털을 배경에 두고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성장이며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주가 흐름입니다. 정상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초록색 영역으로 다시 돌아주려면 인플레이션이 빨리 가라앉지 않는 한 30년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야만 여기 있는 부분이 더 커지므로 초록색 영역인 일반 영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30년 국채금리가 지금 4.2%대에 위치해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스티키한 상태이고 그 와중에 30년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면은 주식장은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자꾸 저보고 조심하라고만 분석한다라고 뭐라 하시는데 30년 국채금리가 4.2%로 높아졌고 객관적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오려면은 30년 국채금리가 올라오거나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감에서 빠르게 하락해줘야 이렇게 초록색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둘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간에 36층매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 대비해서 채권의 매력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꾸 안 좋게만 분석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은 반대로 여기 CPI 수치가 떨어지면서 초록색 구간으로 올라오게 될 것인데,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제가 안 좋게 분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로우 데이터들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동성 측면을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단순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유동성을 말하는 지표인데, 제가 미국의 유동성에 대해서 말하면은 전 세계 유동성은 차고 넘친다고 하셔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하얀색은 바로 글로벌 리퀴디티이고요. 파란색은 S&P 500인데 과거부터 이 두 개의 지표는 함께 밀접하게 움직여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전 세계 유동성인 하얀색깔 지표는 빠지기 시작했고 주가는 그런 걸 무시하고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SVB 뱅크런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이렇게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사라고 좋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세 상승이 왔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는 미국 내에서 유동성이 넘친다고 말을 할 수 있으니 미국 내에서의 유동성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은 S&P 500이고요. 파란색은 Reserve Balance로 미국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의미하는데요. 3월달 SVB 뱅크런과 잽 티슈가 터지면서 유동성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재무부 구좌인 TGA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은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S&P 500인 이 주황색 차트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두 개의 지표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밀접 관계를 보여줘 왔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펀더멘탈 바뀌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그렇게 분석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세 상승이 왔으니까 투자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과하게 올라준 빅테크들의 기대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따라와 줘야 합니다. 빅테크에게 있어서 실적은 성장률이고, 성장률이 뒷받쳐주지 못한다면 기업은 고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데 주가가 따라 올라주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저평가라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뭐가 되었든 간에 같은 것을 대상으로 좀 더 저렴한 것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돈은 주식 또는 채권 둘 중에 하나로 흘러가기 마련이고요. 주식이 고평가이면 채권으로 흘러가고, 반대로 채권이 고평가이면 주식으로 돈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강해지자 금리를 올렸고요. 그에 따라서 Federal Funds Rate는 오늘날 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머니마켓 펀드에 돈을 넣어두면은 100%의 개런티로 5.5%의 수익은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다른 기업들이 보장하는 기대 수익률은 완전 다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 0.71%이고 엔비디아는 0.46%인 상태로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여기 구글은 4.14%로 그나마 기대 수익률이 높고, 아마존의 경우는 프리 캐시 플로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로 보는 것이므로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는 3.5%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미 주가가 기업의 프리 캐시 플로우 실적 대비해서 과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낮은 것입니다. Fed Funds Rate를 기준으로 머니 마켓 펀드에 넣어두면은 5.5%의 수익을 개런티로 얻어갈 수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의 수익률을 얻을까 말까 하는 주식에 큰 세력들이 돈을 넣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구글과 아마존을 대상으로는 매수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고평가대 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세 상승장이라고 믿으신다면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갑자기 이탈리아와 중국에서의 리스크가 또 터졌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과 네이버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인데, 우선 속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표면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이탈리아에서의 경기 침체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에서의 수입량과 수출량이 동시에 떨어졌는데 수입량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중국 내수에서 빨강불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S&P 500의 흐름을 보시면은 0.9% 정도 빠지면서 다시 4,500 아래로 떨어진 상태이고요. 애플의 경우는 꾸준히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테슬라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펀더멘털에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결국 펀더멘털의 수렴함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이고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현금을 반드시 준비한다고 수없이 영상을 올렸고 또 좋은 주식들을 저렴한 가격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은 여전히 고평가인지라 적어도 적정 주가가 될 때까지는 지켜보고자 하고 있고요. 좋은 가치를 대변하고자 하는 가격대가 온다면은 멤버십 분들께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강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